자, 앞에 내용 이어서 가자. 요번 수업은 90페이지 친일파 청산 노력과 농지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이제 흐름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는 거야. 뭐냐면, 자, 우리가 어쨌든 이제 꿈에 그리던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이 지배하는,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민족이 이제 지배하는 우리 민족의 나라를 만들었잖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48년도 8월 15일 날. 진짜 꿈꿔왔던 그 순간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되찾으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지. 이거는 무조건 1번 청산과제야. 뭐야? 친일파 청산이지. 친일파 청산. 이날만을 기다렸잖아. 이 일본이 지배받을 때 더럽고 안 입고 그저 배신해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조국과 민족을 배신해서 일본에 협력하는 저 자식들 저놈 새끼들 저거 언젠가 꼭 죽여버리고 말겠어, 처벌하고 말겠어, 그런 의지가 있었잖아. 그래서 독립운동하고 나라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당연히 나라 만들고 나면 뭐부터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부터 청산해야지. 그게 민족 정기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민족을 영원케 하는 그런 이제 일인 거지. 그래서 이제 민족 대표들이 구성이 됐잖아. 그게 의회잖아. 아까 그 일대의회, 재헌의회. 뭐 이것만 하고 해산하는 건 아니잖아. 재헌의회가, 그치? 헌법만 만들고 해산하는 건 아니니까 재헌의회가 1호로 만든 법이 헌법이고 국가를 만들려면 법을 만들어야 됐으니까 이 의회가 2호로 만든 법, 두 번째로 바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바로 만든 법이 뭐냐면 친일파를 처벌하는 법이야. 그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지. 그만큼 이 국민들도 우리 민족도 이 친일파를 처벌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국회에 특별조사위원, 그러니까 이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건 민족 대표들이 모인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거야, 우선은. 그래서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이제 운영할 특별기관을 설치한 거지, 국회에다가.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뭐야? 되게 길지, 이름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를 해서 이제 민족의 반역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려는 작업을 시작한 거지. 이걸 줄여서 이제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자, 니네가 이 친일파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이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 알겠지? 이제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봐봐. 선생님, 친일파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치? 이게 핵심 친일한 놈들은 다 알지, 누가. 그럼 잡아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럴 수 없지. 왜? 법치국가잖아, 이제. 이 나라는 뭐 개인적 테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어쨌든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한 6개월간 이 반민특위에서 이제 친일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막 시작을 해. 그래서 1번, 1빠따 조사해야 될 사람들을 한 600몇 건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게 아주 1빠따 친일파들인 거지. 아주 악질 친일들. 그 600몇 건을 이제 딱 조사해가지고 얘들 먼저 일단 처벌하고 이제 피라미드처럼 그 아래로 처벌이 내려가는 게 그런 시스템을 산 거지. 그러면 처벌하는 게 쉬웠느냐? 쉽진 않아. 왜냐면 이게 상황이 그 당시에 우리가 좀 특별한 상황이었던 걸 기억을 해야 돼. 봐봐. 이런 거야. 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잖아. 선생님 매번 얘기하는데. 뭐 이런데 뭐 시장, 뭐 여기 뭐 일제시대, 지금 일제시대, 그럼 뭐 이런 학교 교장, 뭐 여기 뭐 남양주시장, 뭐 경기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친일파잖아. 고위직에 있는 애들이. 그러면 일본이 망했어. 45년 8월 15일 일본이 망했어. 그럼 얘네가 다 바로 처벌받느냐? 그렇지 못했던 거야, 남쪽은. 왜냐면 남쪽은 누가 들어와서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지배를 하는데, 미국 군대는 어쨌든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뭔지 잘 몰라. 얘들이 뭐 어떻게 살고 뭐 무슨 뭐에 관심 있고 이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얘들은 현상 유지 전략을 펼쳤단 말이야. 스테이 그대로 머물러.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게 원래 하던 일 그대로 해. 이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약 3년간 그 일본 지배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지. 48년도까지.
그러면 고위직에 있던 애들은 전부 다 친일파였는데 얘들이 미국 군대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 일을 하니까 얘네가 그대로 뭘로 바뀌는 거야? 친미파로 바뀐 거지. 이제 자기들 목숨줄은 누가 잡고 있으니까? 미국이 잡고 있으니까 미국에 엄청나게 충성하는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얘네가 나쁘지 않지. 일 잘하는 놈들이 자기들한테 충성하니까 얘네가 과거에 친일파였던 뭐든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야 미국은. 그러니까 좀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상황은. 이런 상태에서 뭐가 출범한 거야? 대한민국 정부가 48년도 8월 15일날 출범한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럼 친일파 이런 애들은 지금 경찰, 뭐 학교, 뭐 정보기관 이런 고위직에 모두 다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을 처벌하려고 움직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실제 뭐 고위직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 친일파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국민대표로 뽑혔던 이 의회가 주도하는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에서는 처벌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어. 그래서 그 밑에 현장 이야기 읽어보면 1호 체포를 시작해. 반민특위가 친일파 혐의로 1호 체포자가 누구냐면 박흥식인데, 박흥식이 누구냐면 이 당시 조선 1등 부자야. 1등 부자. 지금으로 치면 뭐 삼성 이재용 회장쯤 되는 거지. 1호 체포자를 1호 체포하고, 그다음 뭐 경찰에 최은하 체포하고. 그러는데 이 악질 경찰이야. 친일파 경찰인데 독립운동가들 고문하고 이랬던 악질 경찰. 최은하, 뭐 노독술, 뭐 이런 애들이 양대 산맥인데 이런 애들 막 체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제 의회가 주도하는 이제 친일파 처벌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누구만 이제 여기다 힘을 실어주면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지. 어쨌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핵심은 뭐야? 대통령이잖아. 대통령 누구? 이승만이지. 그러니까 이승만이 여기다 이제 일대 초대 대통령인데 이승만이 여기다 이제 힘을 실어주면 되는데, 이승만한테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와.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 지금은 친일보다 뭐에 앞장서야 된다? 반공에 앞장서야 될 때다. 공산당 때려잡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회가 주도하는 거고, 의회가. 정부를 주도하는 이승만은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거야. 소극적. 왜 이래 이상? 야 이승만 왜 이래? 야 니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승만 친일파야? 아니야. 이승만도 친일파 아니지. 이승만도 어쨌든 뭐 독립의 방법은 달랐지만 이 일제 시대 내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이 유명한 독립운동가 출신이잖아. 미국에서 활동했던. 막 저명했었고, 사실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역임했었고, 이승만도 어차피 골수 독립운동자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 이승만은 이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을까? 내가 이승만이 아니니까 속은 몰라도 아마 지금 그냥 추측한데 판단을 해보면 이승만의 입장에선 정치 세력이 부족했던 거야. 뭐냐면 미국에서 활동하다 국내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48년도 8월 처음 만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35년간 다른 나라 지배받다가 만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이 정부 조직이 튼튼하겠어. 또 이승만의 입장에선 자기 무슨 이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 이 정부에 활동하는 애들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자기의 정치 세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지.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승만의 입장에서 이 당 끝도 현존하는 이제 북쪽에 있는 김일성 세력이, 공산당 세력이 호시탐탐 또 남쪽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정권 안정, 그러니까 국가 안정에 좀 더 무게감을 뒀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슬프게도 이 이승만이 이런 메시지를 낸 다음에 거꾸로 대대적인 반격이 가해져서, 이 당시 경찰 거의 다 친일파였을 거 아니야. 경찰들이 거꾸로 어디를 습격해서 반민특위를 습격해가지고 이 반민특위 활동을 하던 국회의원들을 막 체포를 해. 어떻게 체포하나요, 선생님?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막 진짜 정가의 보도, 막 쓰는 칼처럼 이 얘기만 나오면 그냥 게임 오고지. 뭐야? 공산당 혐의가 있다.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국회의원들 중에 뭘로 의심되는 자들이 있다. 공산당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한가? 요즘 표현으로 치면 빨갱이들이 있다. 빨갱이들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지금 이간질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반민특위를 막 처벌하면서 이 친일파 청산이 흐지부지 돼. 이게 초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야. 왜냐면
니네 지금 우리 정부가 구성된 것은 70몇 년 흐르고 지금 현재 2021년인데 니네 요즘도 여론이나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아직도 무슨 얘기가 나와. 친일파 청산을 해야 된다. 뭐 친일 혐의가 있는 애 뭐 이런 얘기로 여론이 아직도 국론이 분열이 되고 있잖아. 친일파 청산을 이때 했으면 이때 사실은 깔끔하게 청산을 하고 왔으면 지금의 이런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겠지. 그지? 이게 안타까운 거고 국가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게 제일 근본적인 이유인 건데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반역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 반역에 대해선 엄청난 보복을 가해야 그 뒤에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반역자가 안 나와.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슬픈 게 이런 거잖아. 우리 그 선생님 뭐 수업에도 잠깐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 자조적인 이야기로 막 이런 말 하잖아. 아이씨 뭐 민족을 위해 일하는 거야 거지로 사는데 뭐 친일하면 3대가 재벌로 살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거지로 산다더라.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실제 뭐 다르지 않은 거고 이 이후에 친일파들이 처벌이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이 친일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상당히 부자고 재산이 많은 재력가들이었을 거 아니야. 이들이 이때 당시 그 돈으로 그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을 유지해가지고 지금 뭐 재벌계라든가 뭐 이런 데들에 이 친일파 출신들이 너무 많고 축적이 되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예전과 같이 우리 민족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다른 민족의 이런 침입을 받을 때 목숨 걸고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낼 그런 사람 있을까? 니네 사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잖아. 나나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뭐라고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 이런 게 민족 정기가 훼손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제일 안타까운 점이야 사실 이승만 정부 초반에. 이때 친일파 청산을 좀 깔끔하게 했다면 사실 이런 논란 없이 확실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까워. 실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민족 반역자 처벌에 강력하다. 야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친일파 청산 제대로 안 된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해. 다른 나라들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친일파 청산이라는 걸 이어졌다고. 야 그 밑에 봐봐. 우리 35년을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친일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판결받은 사람이 14명이에요. 14명. 그나마 이 14명도 사형 선고해서 집행한 사람 한 명도 없어. 14명 나중에 다 석방됐단 말이야. 그럼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친일파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실제로 법적 처벌받은 사람은 0명이라고. 0명 우리나라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너무 안타까웠던 거야. 야 선생님 그 수업에도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야 프랑스 같은 나라 뭐 자유를 사랑하고 뭐 평화를 행복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하는 프랑스 같은 나라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딱 4년 점령당했거든. 프랑스 전체가. 그때 이제 독일에 협력했던 애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44년도에 프랑스가 나라 찾자마자 처벌하기 시작한 게 이 반민족 행위자야. 프랑스도 반역자. 얘네는 이제 요즘하고는 좀 표현이 조금 다른데 콜라보. 요즘은 뭐 콜라보 그래가지고 좀 뭐 예술기라든가 이런데 뭐 듀엣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프랑스에서 콜라보라는 표현은 독일에 협력했던 협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걔들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했어. 야 4년 딱 지배받았는데 프랑스는 재판한 것만 이 프랑스를 팔아먹었다, 민족을 팔아먹었다고 재판한 것만 뭐 10,000몇 건 가까이 되고 사형 선고만 7,000명을 내렸어. 실제 집행한 사람이 거의 뭐 1,000여 명 가까이 되고. 프랑스 4년 딱 지배받는데 그리고 민간에서 처벌하고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철저하게 민족을 배신하고 독일에게 협력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을 그대로 방관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봐봐. 프랑스 이런 마을 같은 데 가면 뭐 그 전쟁 끝나자마자 프랑스 되찾자마자 막 독일군 뭐 점령했을 때 독일군한테 뭐 밥을 팔거나 술을 팔았던 가게 아니면 뭐 그런 뭐 사람들 그다음 또 막 그런 되게 뭐 독일군과 사랑에 빠졌던 여자 뭐 이런 여자들 처벌하고 이런 영상이 막 수두룩해 막 길거리에서 막 머리를 막 밀어 여자들 머리를 막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독일 협력자 막 이런 뭐 비웃는 거 달아가지고 막 시내 돌아다니고 돌팔매들하고 그런다고. 그 모든 게 사실 잔인한 것 같지만 그 유명한 뭐 로베르토 까뮈인가 알베르토 까뮈 누구지?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학자가 얘기한 그 얘기가 유명하잖아. 어제의 범죄에 처벌을 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희망을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하여튼 친일파 청산에 우리는 어쨌든 실패를 했어. 이게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나중에 1년도 안 돼서 무너지게 되고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사실 친일파 청산은 좀 어렵게 됐다. 이게 좀 제일 안타까운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흥분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친일파 청산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두 번째 뭐를 실시해야 되느냐? 토지개혁 해야지. 아니 농업 중심 국가인데 조선시대 이후로 땅을 소수만 갖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실제로 남의 땅을 계속 빌려서 농사 짓고 있잖아. 이게 소작제잖아. 그러다가 나라 뺏긴 건데 다시 우리 민족의 나라, 우리의 나라를 만들면 정부가 우리에게 땅을 나눠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민족이 그동안 저항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토지제도의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49년도에 토지개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야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 단어로 기억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갖고 있는 땅 주인들한테 땅을 어떻게 할 거냐? 북한 같은 데는 어떻게 했냐면, 북한은 깔끔해. 북한은 왜? 공산당이잖아. 어차피 다 나라 거가 될 거잖아. 그래서 얘네는 깔끔해. 어떻게 했어? 땅 가진 애들 거 강제로 뺏었어. 그냥 공짜로. 야 내놔 해가지고 나라가 그냥 다 뺏었어. 북한은 무상몰수,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북한은 그냥 땅 가진 애들 거 그냥 강제로 뺏어버려서 야 내놔 씨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어때? 공짜로 나눠줬어. 그러니까 북한은 환장했대.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얘기했지.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김일성과 공산당의 인기가 엄청 높아졌다고. 선생님 북한은 왜 공짜로 나눠줬나요? 북한 뭐 이런 거 뭐 관심 있어? 어차피 다 나라 땅인데 재산권 행사도 안 되는데. 그치?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잖아. 그러니까 남의 거 함부로 뺏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토지개도의 개혁을 땅 가진 사람들한테 가질 수 있는 땅의 크기를 제한을 해. 우리 그 교과서 보면 삼정보라고 나오는데 이건 요즘 안 쓰는 표현이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농지는 삼정보가 맥시멈이야. 삼정보 이상 못 가져. 삼정보가 얼마냐? 삼정보가 9,000평이야. 평 계산이 좀 제일 쉽지. 그러니까 1인당 토지를 9,000평 이상 못 가져. 그래서 9,000평 이상 땅 가진 사람은 그럼 그 땅을 어떻게 되느냐? 국가에 팔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국가가 그 땅을 돈 주고 사.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 그런 다음에 그 돈 없는 농민들은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파는 거야 땅을. 그러면 가난한 농민들은 선생님 땅을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는데 국가가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땅을 빌려주면, 땅을 팔면서 그 땅을 담보로 이 사람한테 돈도 빌려주는 거지. 그 살 수 있는 돈도. 그리고 농민은 이 돈을 뭐 10년, 15년 이 분할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다. 이거 토지개혁 하고서 난리 났어. 사실 다 불만이야 이 토지개혁 했을 때. 왜냐면 땅 가진 놈은 뺏기는 놈들이잖아. 어차피 돈 주고 파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그 땅값을 너무 싸게 책정했다고 정부가. 내 땅은 아무리 봐도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인데 나라가 50만 원에 사간다 이거야. 그래서 가진 사람도 불만이고. 그럼 받는 사람은 왜 불만이냐? 돈 주고 사니까. 아니 북한은 공짜로 주는데 남쪽 오면 돈을 주고 팔아. 우리 가난한데 그냥 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불만을 많이 가졌어. 이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근데 그나마도 이게 의미가 있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거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작농의 비율, 그러니까 스스로 땅을 갖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제로는 우리나라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를 한 거야. 야 교과서에 보면 그래프 봐봐. 4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작농의 비율이 쭉 올라지고 소작농의 비율은 떨어지잖아. 지금 우리 농촌에서 무슨 소작농 이런 표현 안 쓰잖아. 조선시대만 해도 남의 땅에 빌려 농사 짓는 사람이 그냥 거의 80, 90%가 넘어갔지 사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은 게 이 토지제도의 개혁의 영향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단 말이야. 북한은 생각할 건덕지도 없어. 뭐 공짜로 받으면 뭐해? 어차피 나라 건데 다 뺏기는데.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토지제도의 개혁했다고 알면 되고,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어. 이건 그냥 웃음처럼 이제 웃음 말처럼 여담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토지제도의 개혁이 49년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 그러니까
땅 없는 농민들이, 가난한 농민들이 어쨌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내 땅이라는 걸 얻어서 갖게 된 게 언제냐면 50년 5월 달이야. 50년 5월 달부터 이제 진짜 뭐 엄청나게 빚을 지고 내 땅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쨌든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치? 근데 그 다음 달에 바로 뭐가 터진 거야? 50년 6월 달에 6.25 전쟁이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든 이 공산당 물리치고 내 땅을 찾아야 되잖아. 엄청나게 이 투쟁에 열심히 나섰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6.25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이 토지제도의 개혁이었다.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야. 실제로 땅 찾으려고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뭐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토지제도의 개혁도 1949년부터 50년까지 해가지고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가질 수 있는 농지의 크기를 3정보, 9,000평으로 제한을 하고 9,000평 이상 되는 땅은 국가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는 거지. 90페이지 내용. 오케이? 요건 뭐 좀 간단하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친일파 청산과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친일파 청산 내용 때문에 조금 이제 흥분하긴 했는데 좀 안타까워. 역사에 뭐 만약은 없지만 실제로 이때 이 부분만 사실 친일파 청산만 좀 잘 정리하고 왔다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이 민족이 분열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 좀 안타깝긴 해. 이 친일파전 이게 그만하자. 어쨌든 요 두 내용 잘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엄청난 민족의 슬픔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 오케이? 수고했어.